사상 초유의 반도체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V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세계 언론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정면 충돌 대신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 8월 유럽의 제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상단에 뜬 뉴스 알림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국 상무부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V 박탈. 순간 커피잔을 놓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VU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지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개별 허가가 필요한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들을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지위가 철회됐다는 건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를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10년 넘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을 지켜봤지만 이 소식을 보는 순간 1980년대 일본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에 가한 압박,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잃었던 그 역사 말이에요. 결국 한국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어온 성과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같은 중간 위치의 나라들이 압박받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교롭게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출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관련 뉴스들을 확인했는데 각종 외신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한국 반도체, 미국 제재로 타격 불가피, 삼성 하이닉스, 중국 사업 찾을 우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지만 결국은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사이에서 줄을 타게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번 이후 철회는 그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 대형 스크린에서도 관련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군요. 택시 기사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삼성이 큰일 났네. 기사님의 걱정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해외 언론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들이었죠. 한국 반도체 업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현지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패닉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이 갑자기 더욱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는 한국이 이번 VU 철회로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늘 명확했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계의 통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설계의 나라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칩을 하는 설계를 담당하죠. 대만은 생산의 나라예요. TSMC가 전 세계 최첨단 칩들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글쎄요. 1980년대까지는 강자였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하죠. 그럼 한국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리는 어디까지나 부품 아닙니까? 진짜 혁신은 CPU나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조는 잘하지만 설계는 약하다. 원천 기술은 부족하다.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요. 저 역시 그런 분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ARM의 설계를 라이선스 받아서 쓰고 있었고, 핵심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미국이 장비 공급을 제한하면 결국 한국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1986년 미국과 일본 반도체 협정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강자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자발적 수출 제한을 받아들였고 결국 시장 점유율이 10%대까지 추락했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미국이 진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나라니까요. 택시를 타고 판교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날 한국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해야 하는 중간 국가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반도의 연구소였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로비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는 VU 철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침울하지 않았거든요. 이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현재는 정부 사화연구기관에서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며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철회 소식 상당히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박사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박사님이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켜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칩스법이 2022년에 통과된 이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준비해왔습니다. 이후 철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지도였는데 미국 지역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2021년부터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24년부터 인디애나에 38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철회는 어제 발표된 일인데 한국 기업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다니요. 잠깐 그럼 이건 V 철회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맞습니다. 미리 준비한 전략이었어요. 이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부터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것, 또 하나는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일본은 1980년대에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두 번째 길을 택한 건가요? 정확히는 두 번째 길을 택하면서도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간 거였구나.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현지 생산은 관세와 정책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안전판이었으니까요. 이 박사님이 보여준 다음 화면은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은 2026년부터 가동 예정이고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철회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제약이 생기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지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칠 거라고 걱정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네요. 이 박사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HBM3, HBM 공급 물량 같은 말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HBM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1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업계 특수기술 정도로만 여겼어요. 특수의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메모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뉴스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그걸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댐이나 NAND, 플래시에 비하면 부차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실험실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자 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BM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챗GPT와 같은 대규모 AI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거든요. 화면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서버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더군요.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때 필요한 데이터량이 상상을 초월해요.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연구원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답변 하나를 만들 때 초당 수백 GB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차선을 줄이는 것처럼. 메모리가 병목이 되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제 성능을 낼 수 없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특수한 용도라고 생각했던 HBM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였던 거네요. 그런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 박사님이 태블릿을 켜서 그래프를 보여주시더군요. 2020년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불과 5년간 급속 성장이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뿐이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최신 HBM3 같은 최고 성능 제품은 사실상 한국 2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HBM이 현재의 심장이라면 HBM은 내일의 혈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계 표준이 이미 발표됐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마치 고속도로를 2배로 넓히는 예고편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AI 서버의 심장이 바로 HBM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제 판단이 얼마나 얕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최근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떠올려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선구자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까다로운 게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이 박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테슬라의 AI60 칩이라는 건 그들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8년간 공급하는 계약인데 이는 단순한 대량 주문이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 표명이죠. 맞습니다.
자율주행 AI 칩에서 실수하면 테슬라의 미래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테슬라가 한국의 삼성을 택했다는 것. 테슬라는 원래 대만 TSMC만 믿고 맡겼었는데 이번에 삼성을 추가로 선택한 거거든요. 공급망 분산 차원도 있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더 크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이 계약이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의 텍사스 공장 투자와 테슬라 계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식당 창 밖으로 보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설계된 기술들이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들어간다니요. 한국이 미국 제재를 당할 거라고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상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혁신의 필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테슬라가 삼성을 택한 것. 그건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선언과 같았죠. 점심을 마치고 연구소 로비로 내려오는데 벽면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 역사에 관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을 다룬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꾸 그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시대 말이에요. 당시 일본은 정말 강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DRA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86년 미 반도체 협정 이후 일본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자발적 수출 제한을 받아들였고 결국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내려놓게 됐죠. 이 박사님이 제 시선을 따라 영상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았어요. 자국 시장 보호 수출 우선 정책 결국 미국의 반발만 키웠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길 말씀이세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을 택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함께 하자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투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네요. 로비에서 만난 또 다른 연구원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을 정복하려 했다면 우리는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거죠. 현지에 공장 짓고 현지인 고용하고 현지에서 세금 내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부유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미 미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영상 속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수에서 제대로 배웠구나. 결국 이게 외교력과 전략적 사고의 차이였던 거예요. 일본은 강하지만 고집스러웠고 한국은 강하면서도 유연했어요. 그 유연함이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오후에는 이 박사님이 직접 차를 몰고 평택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삼성 반도체 단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는 정도로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이야기였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170억 달러나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나 하고 말이죠. 이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인디애나 투자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평택에 도착해서 삼성단지 외곽을 둘러보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물론 보안상 내부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만 봐도 얼마나 큰 시설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텍사스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겁니다. 이걸 단순한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가요? 관세를 피하는 길이자 규제를 돌파하는 길이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눈에 보이게 만든 전략이에요.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일본이 1980년대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략적 사고의 부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철회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린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당에 심은 씨앗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꽃피울 때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박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평택 삼성 캠퍼스 일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핵심 생산 라인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실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현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구부터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는데 내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생산 라인, 흰색 클린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중된 눈빛,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들의 소음, 견학을 안내해주신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HBM3를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들려온 소식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확정된 건데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12층 메모리를 3만에서 5만 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만에서 5만 개라니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 개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AI 서버용 HBM은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해서요. 클린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작은 칩 하나하나가 전 세계 AI 서비스를 움직이는 심장이라니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AI 서버가 모두 여기서 나오는 HBM에 의존하고 있어요. 안내하던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HBM3가 주력이고 그 다음은 곧 HBM4입니다. 일부 고객은 벌써 샘플을 검토 중이에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본가 끝이 아니라 이미 다음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니까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틈새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HBM이 실제로는 이렇게 거대한 현실을 움직이고 있었구나.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이미 현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후 철회 같은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가지고 있던 시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평택에서 돌아온 후 마지막 날 일정으로 이 박사님이 한 곳을 더 안내해 주셨어요. 판교의 한 벤처기업 직접 건물이었는데 표리오사 AI와 리벨리움 같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스타트업도 중요한가요? 제 질문에 이 박사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힘이에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AI 전용 칩 설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대화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 대량 생산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칩의 두뇌는 이나노로 더 작고 효율적으로 메모리의 혈관은 HBM4로 더 굵고 빨라지는구나.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가 이미 HBM4 공식 규격을 발표했고 일부 기업이 고객사에 샘플을 보냈다는 뉴스도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AI 서버라는 몸에 새로운 대동맥을 이어붙이는 것과 같다. 저는 순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나노라니요. 실리콘 업계 소식을 뒤적이다 보니 봤던 그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나노는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과 성능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죠. 젊은 개발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TSMC도 이나노를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이 먼저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현재의 HBM과 파운드리 기술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희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AI 칩을 만들 겁니다. 한 젊은 개발자의 당찬 포부를 듣고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틀간 한국을 둘러본 후라서 그런지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뛰는 풍경. 현재 기술과 미래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는 모습. 그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VU 철회로 시작된 이번 출장이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분명 이후 철회는 압박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답을 쥐고 있었던 거죠. 미국 내 공장 건설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파트너십, HBM 기술 독점, 그리고 이나노 공정까지 이런 카드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위기 같았지만 사실은 기회였던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게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 미국 투자 때문에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완전히 반대였더군요. 이 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SK 하이닉스가 2028년까지 국내에 10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청주의 새 DRAM 생산 라인, 용인의 대규모 AI 반도체 공장까지 건설하겠다는 거죠. 103조 원이라니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미국에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평택 라인 확장, 화성 신규 투자, 국내 고용도 늘리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양손으로 기회로 바꿔내는 나라였던 거죠. 한 손으로는 미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내 산업을 단단히 키워가는 한국의 전략.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예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얕았던 제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분석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DNA를 가진 건 분명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에서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도 한국은 또다시 기회를 찾아내고 있었던 거네요. 이후 철에 오히려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굳히고 국내 일자리와 기술 혁신까지 동시에 키워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이틀간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출장이 의미가 있었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엔비디아가 삼성에서 HBM3를 수만 개 주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모두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틀간 목격한 현실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단순히 해외 기업들 요구에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내에서 103조 원씩 투자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네요.
그럼 이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고 국내 AI 반도체 생산 기지가 완성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예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서 탑승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이틀 전까지 걱정했던 한국이 미국 제재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늘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던 거죠. 용인에 들어서는 AI 반도체 전략기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SK하이닉스도 협력에 참여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특화 단지 이 거대한 생산 기지가 본격 가동되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 없이 AI 시대를 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탑승구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의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는 나라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예전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한 분석인데도 이제는 낡은 자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뛰어나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 한 줄이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은 없다는 식의 평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으니까요. 새로운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다. SK하이닉스의 103조 원 국내 투자 계획을 떠올리면서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미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판교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세대가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주셨다면 저희 세대는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단순한 후원 장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이후 철회로 시작된 이번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한국을 분석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어요. 한국이 만들어갈 AI 시대의 미래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출될 수많은 일자리와 기회들을 제대로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